아니 근데 이 책이 예. 430페이지네요. 원래는 더 길었죠. 600페이지가 넘었죠. 600페이지면은 이거 지금 430페이지도 되게 두꺼워 엄청 보이는데. 줄였죠. 엄청 줄였죠. 그렇군요. 원래 저도 뭐 서로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막 줄였죠. 와. 그냥 이게 뭐 엄청나게 무슨 대단한 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왔었는데 네. 한번 뭐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한번 책으로 정리해 보자 뭐 이런 책이죠. 아니 근데 저는 딱 보면서 네. 이 앞에 누구지? 오건영 부부장님. 그러니까 네. 누구 그 서평에도 써 있는데 네. 이 대학교 교재로 활용해도 될 것 에이, 같고. 아니에요. 아니 맞아요. 박세익 아유, 대표님은 신입사원 필독서. 신입사원들한테 약간 도움 될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뭐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대단한 책은 아니고 그냥 다만 그런 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막 막연하게 막 무슨 탑다운 어프로치 하면 현학적 논의 이런 네네네. 거 말고 우리가 추구해 왔던 거는 좀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되는 네. 우리는 이렇게 접근해 왔다.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입증하고 싶고 나름대로 저희가 뭐 지난 궤적을 보면 뭐 그래도 잘 시장에 대해서 뭐 공격해야 될 때는 공격하자고 했고 네.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하자고 했던 네, 네, 네.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을 잘 쫓아왔다는 그 배경이 뭘까 물어봤을 때 저희 그에 대한 답변이죠. 저희 배경 근거 논리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는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네.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엄청난 학자도 아니고 어쩌면 투자를 잘 판단.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투자 전략이라는 거죠. 네. 전략이라는 단어 원래 전쟁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격해야 될 때는 공격을 해야 되고 네. 수비해야 될 때는 수비해야 되는데 대략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정작 안전할 때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요. 굉장히 위험할 때는 사람들이 용기가 넘쳐 흘러요. 뭐 예를 들자면 네. 지난 2021년 봄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 얘기를 했을 때는 네. 정말 욕이라는 욕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는데 사실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죠. 그때는 투자자로서는 위험한 시기였는데 삼성전자 미래는 너무 밝아 보였고 경기도 너무 좋았고 지금 네. 다들 수출 얘기를 하는데 수출 증가율이 50% 나왔거든요. 당시에. 그럼요. 예. 5월 달에. 네. 그럼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때 주가는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21년 그렇죠. 상반기 끝 3, 4월이었죠. 예. 3, 4월에. 그리고 반대로 작년 10월에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을 갈 때 2022년 10월 그때 막 그렇죠. 금융시장 막 흔들리고 막 채권 금리 그때는 이제 폭등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들 연준 얘기만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얘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냥 매크로에 다 과잉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주식을 좋은 기업을 찾아서 아마 작년 10월서부터 좀 잘 선별해서 들고 있었다면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상당히 성과가 괜찮았을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바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올해도 마찬가지죠. 올해도 뭐 지수가 막 엄청 좋아지진 않겠지만 네. 지금이 도망갈 때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네. 그러면 그런 용기를 낼 수 있고 어떨 때는 미리 앞서서 조심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뭐 대중에 역행하자 이거 참 쉬운 말인데 어렵거든요. 네. 대중이 누구냐는 거죠. 내가 대중인데 그렇죠. 제가 대중이죠. 뭐 대중에 자신에게 역행합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뭐 제가 가끔 표현을 하는데 뭐 선수련을 하고 막 심리를 다스리면 된다. 그렇게 쉬우면 누가 못해요. 네, 그렇죠. 그런 소위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데이터를 잘 이해해야 되고 네. 잘 이해해야 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갖고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근데 물론 이렇게 말해서 저희만이 정답을 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57인데 네.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갈참이죠. 그러니까 리서치도 그래서 이 책을 낸 배경도 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지난 세월 동안 시장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것들을 제가 앞에 간단하게 소신을 적었고 철학을 네. 저와 오랫동안 작업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 정말 훨씬 저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뭐
뭐 여러 가지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 신중호 센터장이 얘기를 했고 경제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서 최강혁 이코노미스트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원자재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우리 최지현 연구원이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사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퀀터 베이스로 네. 정다운 연구원이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담당했던 거는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팀워크로서 해왔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를 앞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아마도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윤지호 대표님이 이 앞쪽을 글을 이제 맡으셨는데 네. 되게 멋진 글 담당 아니셨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네. 겹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점은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순환적 사고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어떻게 뭐 대단한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자꾸만 미래를 바라볼 때 점으로 알고 싶어 하거든요. 여기가 꼭지야. 여기가 바닥이야. 그러니까 선이죠. 얘가 쭉 가거나 막 다 꺾여서 쭉. 네. 얼마나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네. 그게 가능한가요? 이상적이죠. 이상 불가능한 네, 거죠. 알고만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나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의 세계라는 거죠. 이렇게 돌고 도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고 하면 정확하게 바닥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이 정도에서는 주식에 대해서 좀 위험을 안아가는 시기가 있고 네. 어느 정도에서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조심해야 되는 시기에 그러니까 저는 네. 그걸 흔히 순환론적 사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예를 들어 저도 순환적 사고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이클에 대한 개념이에요. 네.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 뭐 책을 쓰는 과정에서 막 다 겹치는 거죠. 내용들이 짬뽕이 이제 같이 들었으니까 네네네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뒤에 좋은 내용들 다 들어가니 제가 쓸 내용이 별로 안 남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대략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의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예. 근데 윤 대표님이 쓰신 글 중에 몇 자만 가져와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네. 토마스 소웰의 말을 이제 인용을 예. 하셔서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라. 예. 당신 자신을 돕고 싶다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애널리스트나 기자셨으니까 네. 기자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좋아할 말을 해주고 싶어하는 지옥을 느끼거든요. 그래야지 클릭 수가 나오죠. 그렇죠. 매니저들이 저를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 매니저들이 저한테 투표를 해주니까. 네, 네. 뭐 이베스트하우스가 전체 평가가 그래도 제가 마지막 물러날 때 한경 기준으로 네, 한국경제신문 기준으로 저희가 8등을 했었어요. 네. 낮은 수치는 아니죠. 네, 네. 그렇죠. 또 중소형 증권사에서.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은 그 정도 했는데 사실 평판이라는 걸 잘 나오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낫죠.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은 좀 좋게 말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선조들도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좀 좋은 약은 쓰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뭔가 내가 주식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있을 때는 막 무서운 얘기를 해주면 도망가고 싶어지고 그 합리화가 돼요. 네. 그게 듣기 좋은 말이고. 또 내가 주식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때는 주식 좋다고 얘기할 때가 좋은 말이죠. 근데 소웰은 완전히 반대의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평판을 신경 쓰지 말고 제가 제목을 평판을 읽게 되도록 하는 표현을 썼는데 맞아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거죠. 감히 저희가 뛰어나지 않지만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어쩌면 평판보다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있는 말을 그대로. 해왔다. 그래서 이 책도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그 문장을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잘 찾아주셨네요. 아니 그래서 때로는 저희 윤지호 센터장님이 미움도 많이 받았었어요. 그렇죠. 그 상승장에서 이제 막 꺾이고 있을 때 네. 그때 뭐 조심하라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고 또 반대로 가장 가까이로는 지난해 22년 11월이었네 그때 바텀콜을 하시면서 바텀콜 그렇게 그때 했으면 더 좋죠. 여름부터 얘기하죠. 저는. 여름부터 하셨었나요? 그렇죠. 근데 더 빠졌죠. 근데 저는 항상 들은 말씀이 정확히 뭐 정점도 알 수 없고 네,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2021년 뭐 거의 봄서부터 얘기했으니까 네. 뭐 주식이 그때 나쁘진 않았죠 그때도. 네. 하지만 그때 줄이는 게 맞았고 음.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주식을 잘 골라서 사서 들고 가는 게 그런 종목들이 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게 이제 아쉬운 거는 제가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해서 정확하게 어디인가 아유, 알겠지만 그럼요. 그거는 네. 불가능하고 그냥 그런 게 혹시 그런 식의 접근 좀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나 드라마 좋아하거든요. 네. 혹시 나의 아저씨 보셨나요? 나의 아저씨? 제가 드라마를 못 봐가지고. 네, 이제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제가 한 달에 네네. 한 번씩 거기에 한 그걸 번씩 인용하신 글은 봤습니다. 네, 보시나요? 그러니까 편안함이 이제 불편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상태가 뭘까 주의 시장에서는 네네네. 그냥 싸져 있을 때예요. 아, 정말 이거 단순한 거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여기서 차이가 생기죠. 싸다는 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싸졌을 때가 더 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여러 기준이 있을 텐데 막연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글로벌 위기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 책에서 뭐 간단한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걸 소개해 드리는데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작년 가을서부터 싸져 있었고 오늘 녹음하는 이 시점에도 싸다는 시각입니다. 저희가 3월 28일, 네. 3월 28일 오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책에서 쓰셨던 표현이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된다. 네.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된다.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좀 나눠서 보는 걸 더 좋아하기는 해요. 매크로면 매크로. 아니면 진짜 바텀업 방식으로는 기업만 보면 된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매크로를 너무 많이 보는 건 또 낭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숲과 나무를 함께 봐야 된다라는 좀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큰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기업 분석을 너무나 잘해가지고 이 기업이 정말 가치 있는 걸 내가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네. 그게 최고죠. 네. 아니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예. 수많은 주식을 바텀업에 기반한 매수 보유 전략. 네. 어쩐 투자자가 가장 꿈꾸는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매우 쉬워 보이는데 네. 실제 적용하긴 매우 어렵지 않나요? 안 그러셨나요? 아니 그게 또 상황이나 세상이 언제 변하니까 왜냐면 그렇죠. 그 회사 사장님이나 CFO도 당장 몇 개 분기 뒤에 자기 회사 모습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시 기자님이시가 정확히. 네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주식을 찾아내려면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도 잘 봐야 되고 뭐 그쵸.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데 네. 그게 되게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도 맨날 이제 뭐 그냥 입에 바른 소리 할 때는 뭐 다트를 보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한번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10종목만 갖고 있어도 그 업데이트하기도 매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10개만 어떻게 돼도. 보면은 그냥 네. 뭐 그냥 대강 주워 듣는 거고 또 하나 되게 잘못된 미신 중에 하나가 저도 뭐 제가 뛰어난 게 아니라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네. 피터 린치 책 처음 읽으면 와 그래 주변을 보면서 투자해야지. 그래서 그렇죠, 주변에 그렇죠, 많이 그렇죠. 보이는 걸 사면 돼. 네. 어쩌다 한 번씩 맞아요 또 그게. 네, 네, 근데 또 그것도 매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텀업이 굉장히 우수한 방법이에요. 네. 굉장히 요새 최근에 보면은 또 바텀업 접근을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의 책이 많이 나와서 네. 저도 기본적으로 가치를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바텀업 어프로치를 중시하죠. 네. 근데 기왕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완벽하게 좋은 걸 골라낼 수 없다면 좋은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싸게 거래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쉽게 말해서 그 투자 전략이라고 했을 때 전략이라는 단어가 그 원래 그리스 스테로고스인가 뭐 내가 적었었는데 책에는 네. 그냥 이런 거죠. 막 우리 전쟁할 때 그냥 마냥 동경 앞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막 쏘고 있을 때 네. 적이 좀 약해졌을 때 공격해야지 뭔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를 좀 판단하기 위해서 숲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골라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에 접근해야겠죠. 네. 근데 어쩔 때 우리가 좀 기업 분석 결과가 이건 좋은 기업이다 아는데 이것이 싸다 비싸다 할 때는 나름대로 환경을 같이 봐야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반적인 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왜 붙였냐면 네.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는 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거든요. 그 연준만 보고 있지만 예. 사실 우리나라 매크로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 수출 관련된 수출. 데이터죠. 예. 뭐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뭐 좀 지난 예지만 네. 전에 우리가 각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부산에서 반도체 수출이 많이 늘어나면 부산에 반도체 기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리노공업밖에 없었거든요. 네네네. 거의 생각나는 거는. 예. 그럼 리노 매출이 좋아지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더 쉬운 게 뭐가 있냐면
뭐 인천의 연수구에서 뭐 바이오 매출이 많이 늘었다 하면은 셀트리온이나 삼바가 늘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기업 데이터는 굉장히 기업의 재무적인 데이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야 쉽겠지만 상당히 업데이트가 어려운데 네. 매크로 데이터는 약간 쉬울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탑다운 어프로치 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외국의 책들을 보면 탑다운 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제가 감수했던 책인데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신 말에 근데 잘 팔리는데 브라질의 비가네님이야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네. 그것도 뭐 그런 유의 책 중에 하나고 네. 뭐 보험월 책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철저하게 미국 위주의 얘기거든요. 다시 원론 돌아가면 우리나라 매크로 데이터에서 특히 투자와의 관련이 높냐면 네. 우리나라는 환율이라던가 그렇죠.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라던가 글로벌 유동성이라던가 이런 지표와 기업 실적 방향이 매우 유사하게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전 세계 경제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를 카나리아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탄광성의 카나리아. 네네네. 그러면 탄광성이나 카나리 같은 한국의 증시를 남들이 보는데 우리는 그거를 글로벌 증시의 경제 지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많이 담아놨기 때문에 아까 숫과 나무를 함께 본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거대한 자본을 한국에 투자할 때 네. 수출 지표, 뭐 OECD 경기 선행 지수, 환율 같은 거 보는데 네. 우리가 그걸 또 무시하고만 있으면 또 안 되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신중호 센터장하고 그 최강혁 아니 팀장이 나머지 책은 다 그 내용이에요. 난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들이 더 많이 쓰셨습니다. 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대표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틀을 잡아주신 거여가지고 몇 가지 더 이어가 보면은 여기에서 그거 써주셨다. 주가는 양극단을 오간다고.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쩌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책이 네.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하워드 막스의. 하워드 막스. 좋은 책이죠. 제가 하도 자주 페이스북이나 인용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분도 맨날 전망도 빗나갈 때도 많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사고틀이죠. 추의 진자처럼 극단을 간다는 거죠. 그 괴종식의 이거 그쵸. 추처럼.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코스타의 달걀도 그렇게 순환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같이 순환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극단에서 극단이냐. 주식이라는 건 참 묘한 게 아주 좋아지는 데이터들의 시간이 나왔을 때가 매우 위험하고요. 데이터로 매우 좀 겁이 나 보이는 상황일 때가 주가는 매우 매력적이죠. 네.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보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달라지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기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결국 밸류에이션 지표를 봤을 때 한국은 대략 어느 정도 오면 그래도 버틸만 하다. 책을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25페이지죠. 25페이지 아마 그런 내용을 아주 제가 자주 인용했던 그림이니까 네. 저희 하우스에서는 여러 명이 다 반복해서 보여주는 그림인데 그러니까 주식의 어떤 저점을 잡을 때는 자본 총계 기준의 PBR을 많이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때는 0.7배도 깨졌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네. 대략 그냥 0.9배 밑에선 사놓으면 최소한 거기서는 크게 물리진 않아요. 내려가더라도 기다리면 된다. 그렇죠. 네. 버티면 되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사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이상하게 한 1.2배 이 정도에 많이 지릅니다. 막 경기 뜨거울 때. 아니죠. 그때 되면 이제 자신감이 넘치죠. 극단으로. 네. 이 하워드 막스 책에 보면은 극단에서 극단을 얘기하는데 이 좋아질 때 극단이 오면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넘쳐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는 거죠. 주린이들도 다 돈 벌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10만 년자 외칠 때고 예. 그때는 다 바이오 홀드 외치죠. 네. 그리고 기업만 중요하지 매크로가 뭐가 중요하냐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정점의 특징은 매크로는 무시당할 때요. 그때 특징이. 근데 바닥의 특징은 반대로 뭘까요? 매크로가 다인 줄 알아요. 또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죠. 매크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진짜의 극단이
그걸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징후가 있지만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매크로 얘기를 많이 하지? 지금 뭐 다 물가 금리 이거 질문 안 하고는 그렇죠. 대화가 안 그러면 되고 이럴 때는 뭐에 집중해야겠죠? 우리는 반대로 기업 기업에 자체에 집중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어허. 그러면 이 쌍구청 투자 전략에서는 매크로 데이터, 매크로를 보지 말라가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데이터 중심으로 봐야겠죠.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현재 어디가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뭐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 같은 거예요. 뒤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본다면 흥미롭게도 정말 이럴 때는 극단이 뭐냐면 이럴 때는 투자자들 자신감도 없고 위험 회피적으로 갑니다. 위험 회피적. 그렇죠. 굉장히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죠. 주가 잘 안 빠져요. 이럴 때는. 희한하죠. 오히려.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또 하나 말씀드려요. 그럼 한국형은 뭐냐? 뒤에 네,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희 하우스에서 관통하는 건 이랬을 때 가장 유용한 지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이에요. 제가 항상 그래요. 네. 요즘 최근 우리 23년 3월 이 시점에서 네.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원달러 환율이 얼마죠? 제가 항상 반문을 해죠. 그래도 1,300원에서 크게 튀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 10월에 1,440원 찍을 때 네. 지수 바닥이 나왔죠. 예. 그 바닥 원달 그래 물어보죠. 지수가 다시 급락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원달 환율이 어느 정도 갈까요? 그럼 말을 못 하죠, 사람들이. 그땐 뭐 1,500원 간다는 얘기 막 나오고 지금 했었잖아요. 물어보면 말을 못 하죠. 지금은 그래요? 한 1,340원 갈까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저번 저점이 깨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아주 단순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자꾸 어쩌면 정작 극단에서 극단으로 극단적 상황이 지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네. 더 극단으로 갈 거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하. 굉장히 그러니까 이 극단에서 극단이니까 나는 완전 극단에서 뭘 할 거야.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뭐 삼성전자를 그때 누구나 10만자 외칠 때 뭐 어느 정도 가면 삼성전자를 주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안 가는 거죠. 그렇게.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다 포지션이 되어 있을 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도 뭐 책에도 썼지만 뭐 이거에 뭐 하워드 막스뿐만이 아니라 버핏도 멋진 말을 남겼잖아요. 네. 책에도 있지만은 예. 버핏이 비관론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식시장에. 예. 아니 주식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누가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비관론 자체를 좋아해서는 안 되고요. 비관론이 왔을 때 우리는 그게 초래한 가격이 매우 좋다는 거죠. 비관론이 만들어주는 저렴한 가격.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례가 되는 섹터가 하나 있어요. 한국에서 네. 은행주는 항상 싸요. 맨날 두드려 맞으니까요. 두드려 간다면 그냥 싸요. 항상 밸류가. 네. 근데 훨씬 더 싸졌을 때 사놓으면 돈이 돼요. 아, 네. 훨씬 더 싸졌을 때가 뭐냐면 항상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훨씬 더 싸져요. 원래 싼 주식인데 더 싸죠. 그러니까 원래 쌌을 때 사놓으면 잘 수익이 안 나고요. 훨씬 더 싸졌다는 게. 그러고 나면 네. 배당 수익률이 대략 한 8에서 9% 나올 때. 얼추 지금이 뭐 지금도 비슷한데 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당장 세계 금융기관이 다 뭐 망할 것처럼 얘기하니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거예요. 극단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다 망할 것 같은처럼 할 때 이게 정말 금융위기가 갈 거냐 안 거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그럴 때 여러 가지 갖고 판단을 한 다음에 네.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면 팔을 담그는 게 맞다. 그쵸. 아하. 뭐 다른 얘기 뭐 뒤에 아까 뭐 질문에 있던데 반도체도 비슷하죠. 뭐 적자가 막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는 시점인데 주가는 어느 날부터 좀 버텨주는 모습. 그게 결국 추의 진자 운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닝 쇼크가 나와도 주가는 반등하고 막 이럴 그쵸. 때. 예. 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네, 계신 네. 건데 그걸 막연히 하시지 말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사고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순환적 사고로서 단순하게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네. 고평가 구간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 저평가 구간에서 용기를 내자는 아주 단순한 거. 사실 이게 단순하지만 매우 어려웠고 이거를 실천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게 왜 안 될까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 거는 그 반대로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조심해야 될 때는 굉장히 과감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때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게 극단을 말씀드리는 거. 제가 그래서 윤 대표님의 그 26페이지에 쓴 글을 제가 요거를 이제 사진 찍어서 텔레그램에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중에서도 문구 하나가 요거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투자는 상식이다. 주가는 장기적으로 가치를 따라가지만 단기적으로 고평가와 저평가를 반복한다. 순환적 사고란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고평가 구간에서 조심하고 저평가 구간에서 용기를 내자는 것이다. 워런 버핏의 말대로 투자자는 비관론 자체를 좋아하기보다 비관론이 주는 가격을 사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는 리턴이 커졌을 때 하는 것이지 리스크가 붉어졌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할 때가 아니고 2021년 막 그 상반기 불타오르던 그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예.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작년 말에 이 책을 쓸 때 맨 처음에 그 부분을 썼는데 지금 이럴 것 같아서 이렇게 썼었거든요. 네. 왜 뭐 다들 이제 제일 많이 나올 얘기가 이제 경기 후퇴부터 여러 가지 얘기 나올 텐데 물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항상 조심스러운 거는 저희도 답은 몰라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옳은 결정을 내려봤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을 모르세요? 아니, 아시는 줄 알고 섭외했는데? 아니, 답을 안다는 거는 그건 어쩌면 그건 다 거짓말이겠죠. 저도 맨날 다 아시는 줄 알고 모셨는데. 그게 아쉽네요.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전문가라고 하면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다 알아야지. 근데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 과정 안에 있을 때는 사실은 잘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그 안에 타고 있는 개미라고 생각을 하면 네. 이게 바이킹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무서운 거예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배가 그 표현 너무 좋은데요?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랑 내가 그 안에 타고 있을 때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되고 그걸로 행동을 결정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크로하게 본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을 안에서 볼 때는 자세히 보이는 게 있잖아요. 이 건물에 이거 엘리베이터는 잘 돼 있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건물은 밖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주변 풍경과 어울려가지고 볼 때도 잘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 둘 다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풍광에 어울리는지를 건물도 봐야 되는 거거든 지금. 건물이 전체로 봤을 때 위치가 괜찮은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건물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진짜의 추를 알고 싶다면 약간 건물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걸 노력을 해야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생각나는 게 바이킹 말씀하시니까 꼭 그 느낌을 받아서 저도 그 안에서 못 느끼죠. 그래서 약간은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랬을 때 유용한 게 매크로 데이터예요. 그랬을 때 봐요. 역시 요 건물에 빗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를 이제 부동산 거부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무슨 이상한 말씀? 참 이상한 말씀하시네. 농담입니다. 장난입니다. 어떤 걸 또 여쭤봐야 될까?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빠뜨리지 말아라. 특히 이제 한국형이니까 아까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환율을 비롯해서. 정말 책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중에 쓴 부분인데 정말 정보란 단어가 매우 증시에서 오용되고 있어요. 정보. 한번 좋은 정보가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그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고든 게코의.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영화 배경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정보가 뭐냐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매우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정보의 과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아마 정말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기자 생활 하셨기 때문에 특히 더 심하거든요. 기자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기자분들 만나면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자분들은 주식을 잘할 수가 없다가 제 입장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절 보면 알지 않습니까? 매일 뭘 듣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내용을 이러시면 진짜 위험한 거예요. 매일 뭔가 나 새로운 내용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무조건 뒷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뭐 특히 뭐 사이비 종교 비슷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정보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보다 어떻게 해석하냐의 능력 싸움이거든요. 이게.
그 이분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의 정보의 특징이에요. 원래 정보의 성격은 고급 정보는 잘 전파가 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급 정보죠. 고급 정보, 뭐 첩자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네네네. 정보가 누설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네네네. 정보는. 본래 고급 정보는 소수만 공유하고 외부 유출은 매우 적어야 정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소수만의 리그죠. 근데 주식시장은 희한해요. 고급 정보든 뭐든 어떻게 하든지 정보력이 떨어진 사람들에게 전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막 무가치한 자료가 넘쳐나는데 네. 막 모든 정보들은 막 끝없이 나오니까 막 분산돼서 들어오는 거 내 귀에. 이게 거의 다 무가치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냐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좋은 정보겠죠. 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와서 내가 그걸 갖다가 뭐 의심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걸 갖고 수렴되는 정보? 뭐 내가 뭐 기업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그 거래처에서 뭘 들었는데 뭐 그게 뭐 거래처에서 무슨 어떠한 뭐 수주가 나오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네. 되게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비밀스러운 정보가 아니라 네. 사실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주변에서 데이터를 채집해서 판단하는 정보가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정말 제가 이거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책에서.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 과정은 매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계속 떠먹여 주길 바래요. 사실 그렇게 되죠. 예. 아무 무가치한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자료도 사실 애널리스트 제가 데리고 센터장을 했었으니까 애널리스트가 무슨 TP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르고 어떻게 합니까? 목표 주가 TP. 네. 그 자료에 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서 판단을 버릇해야 돼요. 오늘도 저도 가끔 애널리스트 얘기하면서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 근데 이 책이 뭐냐 처음부터까지 되게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책이에요. 네. 그냥 사전식으로 계속 나열해 놓은 거예요 데이터들을. 네. 아마 이 책 읽어도 이거 뭐 알아서 보야 하는 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뭐 데이터들을 내가 이제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해보라. 그게 한 100명 중에 뭐 1000명 중에 한 명이 되더라도 네네네네. 뭐 투자자가 원래 1000명 있으면 한두 명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네. 대다수가 읽기 쉬운 책은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각도에서 찾아낸 데이터고 그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네. 확실히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는 책은 아니고 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낚싯대, 그물,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 이게 뭐 330페이지 일례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은 심지어 주요 이제 원자재 이야기할 때 네. 농산물 생산국의 파종과 수확 시기 이런 거 나와 있고.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음식료 업종에는 중요한 거죠. 네, 그럼요. 근데 뭐 이걸 다 외워서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데 원자재 쪽이 뭐가 궁금하면 그때 한번 읽어보고 이 책이 뭐 얼마나 책 한 권에 얼마나 담을 수 있겠어요. 이거 원래 훨씬 더 길었는데 막 줄인 건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훈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생각이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데이터부터 좀 스스로 판단에 버릇해야 되는데 그게 자신 없으면 펀드에 돈 맡기는 게 나은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데이터 이해하는 건 좀 가르쳐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수출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아까. 네네네. 수출 금액이 중요할까요? 수출 증가율이 중요할까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는 척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답이 증가율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기본 데이터를 이해하셔야 돼요. 데이터에는 뭐 증가율 데이터가 있어요. 그 성장률 데이터죠, 일종의. 네네. 그러면 제 책에서 이 50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는 분기 일정하게 성장을 해요. 네. 그럼 성장률은 어떻게 되죠? 52페이지 보시면 이게 나중에 꺾이게 되죠. 성장 아니요. 비율 자체는. 플랫이죠. 네. 뭐 10% 성장하고 20% 늘어나야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가장 좋을 땐 뭐죠? 마이너스로 성장하다 돌아왔을 때가 제일 좋겠죠. 턴어라운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절대 수치가 아니라 성장률의 변화예요. 기울기. 그렇죠. 예. 일종의 기울기라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냥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도 봐버릇해야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시장에 종사하는데 사실 경제 얘기를 하면 네. 경제학을 박사까지 공부하시고 전공하신 분들 훨씬 똑똑하죠. 네. 네. 또 우리가 알다시피 경제학자 중에서 투자로 성공한 사람은 케인즈 외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죠. 케인즈도 초반에 좀 잘 못하다가 나중에 많이 벌었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투자라는 걸 할 때 경제 사실 근본적으로 탑다운 어프로치라는 책을 썼지만 네네. 경제만 갖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도 경제학자처럼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아하. 우리의 모든 해석 방법은 결국 이런 뭐 어떤 산업이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어디가 증가하고 어디가 감소하고 이걸 끝없이 찾는 과정이에요. 실전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무슨 어떤 분은 이런 거죠. 막 고시학원처럼 요즘 우리 시장에 유행하는 것처럼 A는 B고 C는 C고 D고 뭐 이런 걸 설명해 주길 바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공식. 그렇죠. 뭐 공식처럼 마법 매크로 공식. 전에 한번 이런 제안을 누가 해서 그래요. 네네네. 뭐 매크로 뭐 접근법 뭐 인과관계 이런 걸 딱 설명해서 해줘. 아, 그렇게 쉬웠으면 다 전산시켜가지고 다 알아서 됐죠. 그러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신에게 잘 현재 자기 수준에 맞는 데이터 최소한 그게 아주 단순하게 $1 환율 하나라도 뭐 스트릿 데이터 하나라도 잘 활용하시면 훨씬 판단 기준을 잘 적용할 수 있고 또 헷갈리는 순간에 그거에 의지해서 포지션을 유지하거나 줄일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충동적 포지션 정리가 나오거나 충동적인 포지션 확대가 나오는 거예요. 몰빵.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 매우 제가 봤을 때는 그 몰려다니는 어.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이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58페이지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칸트의 말을 인용하셔서 우리는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 네. 뭐 철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투자의 사고, 투자의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뭐 어떤 분은 뭐 차트 보고 매매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리고 어떤 분은 철저하게 바텀업 어프로치를 할 수도 있는 분 있고. 근데 뭐 노그마티즘에 빠질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투자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정보를 해석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사고법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그게 자꾸 귀동량으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정보를 듣고 매매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들어요. 들어도 내 기준에 부합하는지 기준이 없으면 네. 결국 그거는 그러니까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거. 매일매일 정보의 바닷속에서 막 열심히 내가 공부한다고 막 정리한다고 한들 그게 투자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모르겠는데 뭐 지금 인기도 없는 뭐 반도체다. 그럼 나는 반도체를 몇 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니까 그럴 때마다 투자를 하겠어. 네.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뭐 재고가 떨려 나갈 때가 기준이야. 네. 그럼 몇 년째 기다렸다 그때 한 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기준들이 없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을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이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도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지표를 내가 네. 그래 이 책 두꺼운데 한번 이 지표를 하나 다 외워서 내가 공부를 하면 투자해도 그거 말씀드리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할 뻔했는데. 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아 그래 내가 지금 이 점에서 네. 내가 어느 날 이제 수출 기업을 좀 관련 있으면 어느 네. 데이터부터 볼까? 그리고 시장 전체로 판단할 때는 우리가 또 접근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데이터를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좀 같이 정리해 갈 수 있는 책? 뭐 굳이 뭐 이 책 쓰는데 이렇게 저희가 막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쓴 책도 아니고 그냥 그 준비하던 것들 그냥 한번 정리해 보자 하는 그런 정도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있을 때, 네. 아, 맞다. 그게 뭐였더라 하면서 다시 이걸 찾아보면은, 아, 이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쵸.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분이 이런 말 하셨더라고요. 네네. 뭐 평중에 뭐 이런 거 꼭 알 필요 아니에요. 다 알 필요 없죠. 네네네. 근데 더 알면 이 지표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내가 판단이 더 정교해 줄 수는 있겠죠. 다행히 저희 그 와이스트릿 구독자분들은 저희 이제 복길이라고 불러드리거든요. 복리 효과의 길을 걷는 사람들. 복길이님들은 이제 스스로 공부하려는 니즈가 굉장히 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딴 거 다 됐고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만 분은 계시겠죠? 여기도 보면 그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어스름한 그 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프랑스 안개 땅에서 속에서. 안 보일 때를 막 개와 늑대 구별이 안 되는 시간. 저게 개인지 네. 늑대인지. 근데 짧은 경험으로만 보더라도 네. 거의 대부분이 구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당연. 매일매일이 개와 늑대의 시간 같고 막.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 뭐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 인과관계가 뚜렷할 때 투자의 적기라고 착각들 하시거든요. 뭔가 확실할 것 같을 때. 그때 항상 뒷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아까 뭐 들어가는 길에 했지만 그러니까 미래에 대응하는 과정이 되어야지 후행제로 따라가면서 나오는 질문에 답하는 오답 노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굉장히 생각하면서 쓴 건데 네. 대다수는 뒤에 가면서 해설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논리가 되게 약간 개와 늑대의 시간이 대다수니까 투자라는 거. 그렇죠. 근데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제가 개가 저게 늑대가 아니라 개라고 생각하는 국면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어쨌든 늑대라고 생각하고 피해야 되는 불이라도 막아야 되는 순간 그걸 좀 더 희미한 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뭐 정보를 해야겠죠. 네. 근데 대단히 선명하지가 않아요. 네. 참 선명하지 않다는 게 뭐 기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게 고민이었죠, 저도. 근데 대략 그랬을 때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극단에서 극단으로 간다. 뭐냐면 그랬을 때 딱 시장 옆을 보면 그게 보여요. 옆을 보라고요? 옆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 아까 말했지만 결국 대중들이 그때 듣기 싫어하는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가. 그때 대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뭔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가. 그걸 자꾸 생각해보고 그에 관련된 데이터가 어느 게 더 훨씬 그럴싸하게 들리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 좋다고 말하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인다면 이게 좋은 게 맞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러면 아까 잠깐 은연 중에 말씀해 주신 게 인기 없는 반도체라는 표현 잠깐 쓰셨어요. 그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거 외에도 얼마 전에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그 반도체에 대한 뷰를 이제 긍정으로 바꾸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늘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중소형주 같은 거 뭐 사람들 뭐 다들 뭐 안 될 거라고 다 적자잖아요 지금. 네네네.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언제든 이게 바뀌어요.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인 시장 너무 종모로 들어가면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네. 하여튼 아까 이제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물어보셔서 저도 편한 마음에 네네네. 주의를 둘러보세요. 그럴 때. 참 이게 제가 쓰는 방식인데 제가 유튜브 같은 때 한참 나갔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나가서 욕을 많이 먹으면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 쏠려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확신에 찬 자신 있을 때가 공교롭게도 전자에 대해서 안 좋게 말했을 때 정말 그때가 전자 고점이었던 거 아시죠? 그때 뭐 욕을 거의 뭐 그렇죠. 바가지로. 예. 네. 근데 저도 그때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모르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니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미래를 선생님 정확히 알고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정확히 아는 건 없죠. 저도 항상 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자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확률이 높았죠. 근데 제가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렇죠. 확률이 항상 높았다는 거죠. 그럴 때가. 그러니까 지금 시점도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데이터를 바보로 타시면 그래 이런 거죠. 컵에 반이 차이냐 반밖에 안 남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데이터를 봤을 때 그래 이렇게까지 많이 악화됐어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이렇게 더 악화될 게 남았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스스로 혼자 판단한 게 아니고 주변을 좀만 둘러보셔도 그 기준이 좀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돼요.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이게 증발되고 있는 절반인지 누가 따라주고 있는 절반인지 알 수 없는데 여하튼 제가 확률이 높았다고 굉장히 오만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지 없더라고요. 예? 여지 없이 네. 결국은 확률이 낮아 보이는 인과관계가 불투명해 보이는 것들이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지금은 뭐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진짜 반도체는 인기가 없고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이제 거의 큰일 나는 근데 분위기고 2차 전지도 막. 뭐 제가 이제 최근에 분위기 나니까 사실 말하는 건 조심스러운데 네, 네. 뭐 좋죠. 그쪽도 수출이니까.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랬을 때 얼마나 이게 뭐 그러니까 몇 년치를 땡겨왔냐 이 싸움이잖아요. 어쩔 네, 때는 네. 뭐
그럼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 불과 우리 얼마 전까지 또 주주 가치 때문에 은행주들 엄청 좋아할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엔터 주식들도 상당히 네. 무형자산의 시대라고 하고 난리 난 네, 때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종목 얘기할 때는 되게 조심스러워지는데, 네네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도 분명히 좋아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네. 그랬을 때 선택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게 좀 밸류에 여백이 있는가. 네.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백은 커 보이지 않아요. 여백이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투자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 영역에 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은 뭐 보유자들의 행복한 영역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예. 근데 아까 잠깐 반도체 이야기에서 왜 이렇게 반도체를 계속 물어보시지? 아니, 왜냐면 인기 없다고.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 시총 비중이 제일 크니까. 그렇죠. 반도체가 움직여야지 지수가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간혹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급등, 반등 나와요. 예. 그리고 잊혀져요. 그게 몇 년째 이런 거죠. 지금 1년 반 이상. 그러면은 반도체는 이게 계속 짧은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뭔가 대세 상승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중에서 뭐가 달라져야 할지 좀. 제가 오늘은 약간 이제 그림을 가져올까도 안 가져온 건 이유는 네네. 그림을 보여드리면 더 직관적이지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움직이려면 방금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삼성전자가 움직여야 지수가 좀 움직이죠. 그렇죠. 예.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뭐 중소형제는 움직이지만 대형제가 모두 움직이는데 네.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일 때 전자와 가장 관련도 높은 데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애널리스트 자료 보면 맨날 나오는 데이터가 있어요. 네. 자료 보시면 어떤 거죠? 글로벌 유동성이 나오잖아요. 그림에. 아. 항상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그려놓고서 반도체 그림을 그려놔요. 네네네. 뭐 이거는 어느 자료를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책에도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근데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게 네. 뭐죠? 그럼 글로벌 유동성.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래, 글로벌 유동성 하면 사람들이 유동성이지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말하는 글로벌 유동성은 그 블룸버그 보면은 그 13개국의 합산 M2 증가율이 있어요. 네. 이게 마이너스 증가율이 아까 증가율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작년 10월에 바닥을 쳤거든요. 그 뒤로는 마이너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증가가 아니라 그 감소 속도가 줄면서 증가율은 돌아서는 거죠. 증가율. 그러니까 증가율은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마이너스 때에서.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율 왜 반도체 얘기하는데 얘기를 하냐?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수요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한국형 투자 전략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글로벌 유동성이 돌면 수출 증가율이 돌아섰고요. 수출 증가율이 돌았으면 결국 우리나라 기업 매출이 개선됐고요. 네. 기업 매출이 개선되면 결국 기업 실적이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익도 돌아섰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출발점은 글로벌 유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럼 이 말씀 드리면 이제 반론이 여기서 나오죠. 미국이 연준이 저러는데 어떻게 유동성이 늘어나? 저 긴축한다는데. 그럼 첫 번째는 네. 글로벌 유동성이 작년 10월부터 돌았어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추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늘어? 연준이 이러는데 이건 추상적으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고 네. 작년 10월부터 돌아섰어요. 왜 돌아섰냐? 중국이 풀었거든요. 구성을 보면 중국이 매우 비중이 높고요. 네. 최근에 어찌 됐던 간에 뭐 연준의 대차 대표에서도 돈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자님도 이제 유동성 하면 그럼 외국인들이 얼마 사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유동성이 결국 수요예요, 수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면 반도체는 수요가 결국은 돌아선다는 시그널을 잡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마 디램 가격도 당장은 좀 안 좋겠지만 돌아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추측하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이 돌았으면은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저는 수출이 돌았었는데 그러니까 선행부터 뭐가 먼저 움직이냐 순서면 유동성 움직이기 때문에 수출 돌아선다는 거죠. 좀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게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수출 대형주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수출이 돌아서면 대형주 그때 어떨까요? 좋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SK나 이런 거 보면 과거 10년 동안 PBR 밴드 하단에 있어요. 네네네. 그럼 아까 말했던 좋은 기업이 합리적, 싸다는 건 뭐지만 리즈너블한 프라이스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좋은 그쵸. 주가에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돌아왔을지 안 돌아왔을지 모르는데 이랬을 때 돌아왔는 총매제는 글로벌 유동성이 돌아왔으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언제쯤 사야 되냐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건 4, 5, 6월쯤에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싼 거는 알겠어. 그러면 언제 돌아서는데 나는 그 돌아서기 직전에 사고 싶단 말이야. 약간 이런. 근데 4, 5, 6월쯤에 사야겠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적자 규모가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려요. 한 4월 15일 안에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확 빠질 수도 있지만 모른다는 거죠. 제가 아까 자꾸 모른다고 하니까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하는데 네.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한번 빠질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걸 다 알고 있을 때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4월 15일이라 하면 1분기 실적이 그렇죠. 발표되는 1분기 즈음.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심지어 적자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예, 부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본다면 그때 부진한 실적 나왔을 때 주가가 부러질까요? 이게 그러니까 실적 우리가 두려운 건 미래 변화예요. 이 탑다운 책이 별거 아니라 네네네. 그냥 그거를 어떻게 가늠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다 보니까 질문과 상관없이 지금 네네네. 원래 질문과 상관없이 가는 건데 네. 반도체 얘기하시니까 반도체 그럼 당연하게 어떤 사람은 바텀업 그런 방식은 이거겠죠. 아 반도체 재고가 언제 다 털리면 그거 확인하고 사야지. 네. 그거 안 돼. 이러면 다 늦었잖아요. 예. 주가는 또 먼저 갈 수 있으니. 아, 주가는 항상 먼저 움직이죠. 네. 우리가 두려운 거는 이게 얼마나 더 나빠질지를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 막연하게 반도체 기업의 흐름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을 보면서 아 유동성 있게 돌아섰으니 이해 가시나요? 네네네. 선행 지표로서. 그렇죠. 예. 이해하셨어요? 네네. 아 그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책도 읽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이랬을 때 자꾸만 반도체 ASP가 언제 돌아서냐 이걸 계산할 시간에 예. 글로벌 유동성을 읽으면서 아 그래 여기가 돌아서고 있다면 이게 결국 이번 1분기가 저점 아닐까? 그럼 여기서 뭐가 돼? 반도체가 저점이 나오면 우리나라 수출 저점은 언제일까요? 비슷한 시점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말하다 보니까 막 제가 이제 이렇게 책 소개를 하기보다 이렇게 와서 설명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야, 이렇게 해서 이게 되면 이걸 이해하고 뭐 단계별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재고를 봐야 되고 디램 가격을 봐야 되고 뭐 고정 가격 봐야 되고 이게 아니라 예. 그거를 선행하는 그렇죠. 매크로 데이터에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그 배터리 말씀하셨는데 배터리가 좋죠. 뭐 누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미래니까. 네네. 근데 레벨이 비싸있을 땐 조심하자.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비싼 레벨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 10만 전자 외칠 때랑 비슷한 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게 10배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네네.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밸류를 보면서 보는 거고 뭐 자동차도 좀 싸고 뭐 예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싼 걸 갖고 있어야 네. 어떤 시장의 매크로가 또 급변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해지면서 또 올라갈 때는 비슷하게 쫓아가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런 걸 그런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방법만 답이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어떤 분은 이럴 때 변동성 장세에서 중소형주 단타 치는 게 수익률은 제일 좋죠. 근데 그건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결국 아까 말했지만 한국 증시에서 한국형 투자 전략을 했으니까 네. 한국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글로벌 경기예요. 경기가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나라가 수출을 국가니까. 예. 근데 이걸 선행하는 게 글로벌 유동성이면 작년 10월에 최소한 이게 저점을 쳤을 때는 그때부터는 너무 쫄면 안 된다는 거였죠. 저희가 그때부터 강하게 11월을 외치니까 올해 상고하고를 저희가 외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상고하고. 네, 그랬죠 저희가. 예. 뭐 크게 빠질 게 안 보이는 거죠, 저 입장에서. 좀 당황했던 건 있었죠. 왜냐하면 SVB 사태는 당황하는 이슈였어요. 네. 그때 이제 저도 모여서 저는 뭐 다른 본부에 갔지만 뭐 시청자들 몇 명 모여서 이걸 좀 세태를 파악해 봤을 때 뭐 이게 그렇게 금융위기적 성격이라고 보이진 않았고 네. 일단 그렇게 본다면 뭐 중간에 출렁임은 있었지만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거에 기반이 되는 거는 큰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큰 흐름. 큰 흐름은 결국 글로벌 유동성이 늘고 있고 흥미로운 거는 이번에 오히려 글로벌하게 이런 금융
소위 약간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네. 그리고 유동성이 더 공급되는 것 같아요. 저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글로벌 유동성도 뭔가 이거를 질적으로 잘 분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흔히들 알고 있는 뭐 양적 완화, QE 같은 거 혹은 뭐 금리 인하 같은 것들 전통적인 방식의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근데 이게 아니라 최근에는 뭐 대출 증가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유동성 직접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유동성이 늘어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지준율도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금융 위기로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과연 글로벌 유동성이 확대되는 거다. 그래서 증시에 좋을 거다라고 이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맞을지에 대한 생각. 뭐 그렇게 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연준이 대차이표가 늘어나는데 뭐 지역 연준들이 계속 돈을 갖다가 필요하니까 그게 뭐 늘어난 거냐 이렇게 반론이 당연히 가능한 거고 이건 QE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런 어떻게 생각하세요? SBB 사태가 처음 났을 때 결국 은행의 부채는 예금이잖아요. 네. 저 예금이 나가니까 갑자기 급해져가지고 자산 팔고 뭐 이러다 사단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CS는 다른 문제고 CS는 완전히 그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아져서 생겼던 문제였고 여하튼 근데 저번에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안 좋게 말하는 분들은 큰 지진이 나게 되면 여진이 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작년에 우리 영국 사태 때부터 영국에서도 한번 난리가 났잖아요, 채권 때문에. 너무 정책 수상이 뻔하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금융위기 대공황 때 우리가 배웠던 지혜가 다시 대공황 같은 게 나오면 우리가 돈을 풀어서 해결해야지. 그게 있었고 버냉키라는 사람이 뭐 그걸로 결국은 그쵸. 사가 된 거죠. 돈을 뿌렸던 거고. 금융위기 때 그런 걸 했었던 거고 코로나 때도 그걸 했던 거고. 코로나 때 우리 세상이 망할 줄 그때 정말 망할 줄 알았어. 다 죽을 것 같았으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결국 풀어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에 너무 잘했잖아요. 연준이. 다쳤지만 저렇게 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분명히 올해 물가는 잡힐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데이터의 흐름 저 증가율로 보면은 그냥 꺾인단 말이에요.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그럼 연준이 잘한 거죠. 그리고 난 뒤에는 그러면 마냥 유동성을 줄이는 국면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지금 뭐 연준에서 5월까지 25p를 두 번 더 올릴 건 뭐 한 번 더 올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주식시장은 별일이 큰일이 없었지만 채권 시장은 붕괴됐던 거예요. 그냥 정점을 치고 바닥을 치고 채권 시장 돌아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꾸 사람들이 아까 이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선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랬으니까 계속 이렇게 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원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러니까 이게 사고의 접근 방식의 차이예요. 자꾸 작년에 있었던 게 계속 이어진다고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긴축이 쉽게 안 멈출 것이고 이 긴축 때문에 사단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긴축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게 결국 물가를 잡는 거였다면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이번에 은행들까지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돌아서고 있구나. 이 방향만 보여도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면서부터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야 이거 제2의 리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곰곰이 지금 지수를 생각해보면 코스피가 오늘 어떤지 모르겠는데 맨날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한 2,400 근처에 있어요. 종목별로 보면은 작년 10월 저점 대비상 거의 다 올라가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이렇게 될 거야 얘기하고서 계속 방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뭔가 좋은 기업을 찾는 사람 둘의 수익률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언제 이 사람들이 또 바뀔까요? 모든 것이 좀 편안해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되면 이제 인과관계가 뚜렷해 보이니까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사실 저는 저희들의 경험을 여기다 실은 게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어지는 질문도 저도 사실은 그걸 또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제 다 온 건지 금리 인하는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서두에도 매크로에다가 너무 비중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저도 어디 방송 가면 얘기를 하는데 이 기자님이랑은 뭐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네. 별 의미 없어요. 의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자꾸 뭐 금리가 여기서 얼마 더 그러니까 금리가 시장리가 올라갈까요? 여기서 더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난센스를 하는 거죠. 지금 막 난리 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왜 금리는 여기 와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오히려 거죠. 더 내려와 있고.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뭔가 난리가 났으니까 사람들이 금방 또 1350원 넘어갈 거야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1300원도 깨졌다 막 이러죠. 네. 그러려고 매크로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네네네. 주식시장보다 더 큰 시장이 채권이랑 외환시장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끝없이 이런 거죠. 내 논리적 인과관계로 따지면 그거는 이게 비정상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네. 그게 모든 게 아까 말했지만 선명해지고 개와 늑대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게 뚜렷하게 날이 밝은 시점에 보면 이미 날은 밝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뭐 중요한 연준이 뭐 아무 의미도 없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갖고서 매일 연준 뭐 나올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정말 웃긴 얘기인 건 뭔지 아세요? 별로 그거에 따라서 움직임이 크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네. 작년에 그것이 본격적 물가가 인플레가 안 잡히는 저기 끝이 안 보이는 시기에는 어떤 단 한마디에 괜히 추세적으로 무너지거나 이랬었어요. 예. 지금은 이미 그런 상황을 벗어났 이거의 주된 붕괴 시장은 채권 시장이었지 주시장이 아니었잖아요. 채권 시장이 어쨌든 간에 금리가 정점을 치고 내려왔다면 뭐 여기서 그렇게까지 겁을 낼 시기인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간혹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시장은 충격을 덜 받고 막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약간 뭐 이렇게 겸손하게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잘 모른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굉장히 반어법 쓴 거예요. 쓸 거면 제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막 써요. 디스인플레이션이 뭐죠?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꺾였다? 그쵸. 완화되고 있다? 네. 속도가 둔화됐다. 예. 이 얘기예요. 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이제 내려가고 내려온다. 있는 거죠. 예.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완전 다르죠. 근데 그 이거마저도 제가 가끔 말하는 거 보면 혼돈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디플레이션 가기를 원할까요? 지금 연준이라는 데서? 지금 상황에서는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갈 수 있죠. 만약 은행이 정말 다 망하면 부채 디플레이션이 나는 거죠. 예. 부채 디플레이션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대출 다 회수하고 막 은행이 망하고 이러면 네네네네. 부채, 뎁 디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일본발 대공황이 오는 거죠. 일본이 장기 불황, 장기 디플레 국가 되죠. 어떤 바보가 그걸 가기 놔두겠어요 지금. 그렇죠. 뭐 타노스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정도에서 연준이 원하는 거는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예. 다만 디스인플레라도 가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번 여러 은행 사태가 나오면서 소위 부채 디플레에 대한 공포가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갈 수도 있지 않냐 반문하면 갈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갈 확률은 매우 낮아요. 방어수단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방어수단을 쓰는 거고, 이거 더 극단적인 나라가 어디였냐면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네. 전에 레고랜드말 사태 났을 때 증권사들 다 망하냐 아니냐 이겼잖아요. 똑같죠 뭐. 네. 쉽게 말해서 증권사 단기 자금 빌려다가 장기 투자했는데 다 그렇죠. 물려버렸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꾸역꾸역 돌리는데도 돌아가요. 왜냐면 정책 여력들이 있으니까. 금융위기 때 다들 뭔가 쌓아놓게들 했으니까. 쉽게 말해서 뱅크런이 났어도 돈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뜬금없는 파생 상품에 들어가서 그냥 다 휴지가 돼버렸잖아요. 그때는. 네네. 줄줄이 터지고. 그렇죠.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금융 하면 요즘 말씀드린 게 뭐냐면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좋지는 않은데 그럼 이런 판단을 어떻게 내리는 거냐? 제일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과거가 똑같이 재현된다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바뀝니다. 마크 트웨인의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네. 라임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라임. 네. 운율이 좀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태를 대입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이번은 또 다른 형태의 유동성 위기가 온 거예요. 다른 형태로. 네. 금융위기 때는. 약간 모습을 바꿔서. 그렇죠. 근데 이번 갈수록 이 자본주의가 언제 망할지 모르겠지만 네. 워낙 이거에 대한 대비책들을 많이 해놓고 있고 너무나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때 뭐 여러 가지 기금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매입해주고 채권 매입해주고. 옛날 대공황 때 얻은 교훈이 그거거든. 그런 거 안 하면 디프레이션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되니까 진작부터 바로 그냥 호미로 막아버리는. 얼마나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그 변화를 보면서 정책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이번에 미국의 SVB도 그랬고 스위스의 CS도 그렇고 스위스에서는 뭐 주말 지나기 전에 결론 내버리겠다 해서 UBS 불러와가지고 인수하라고 사인하고 끝 해버렸고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거기서 웃긴 건 UBS와 CS 났을 때 제가 이제 실제 어느 방송 가서 했던 얘기인데 네. 아주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스위스가 아니면 문제될 수 있었어요. 스위스는요 달러 어느 정도 거의 9천억 달러 들고 있어요. 네네네. 스위스가 진의 주된 산업이 금융인데 그렇죠. CS를 그냥 디폴트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머릿속에서 뭐 이거는 제 2의 리만 사태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세계에 빠지는 거죠. 이건 사실 금융학자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금융학자들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건 얘기는 가능하죠. 큰 지진이 나기 전에 여진이 나고 있어. 그럼 저기서 뭐가 큰 지진이 뭘까? CS, 도이치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조치들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런 거냐면 지난 금융위기 때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놨다니까요. 네. 지난 인간이 바보가 아니어서 지난 위기를 겪으면서 안전장치를 해놨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발휘되는 거고 이번에 SCB 사태는 네. 안전장치 밖에 아웃라이어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조그만 금융위기가 놔뒀던 건데 그것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냥 서둘러서 이렇게 말을 갖다 좀 마무리한 거 느낌은 있지만 네. 사실 뭐 이 문제가 뭐 결국은 근데 웃긴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약간 대출 같은 게 줄을 수가 있고 가계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예. 아니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저렇게 되면 불안하죠. 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연준에서 자꾸 대차대표가 늘어나는 거죠. 막 일주일에 막 700억 달러, 3천억 달러, 처음에 3천억 달러 한 주만에 들고 막 그래서 늘어나는 거죠. 돈이 필요하면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넷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말도 예금자 보호 측면에서 뭐 거의 매일같이 말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좀 안정적일 것 같을 때는 전체 다 예금자 보호 해줄 필요 없어 이러다가 흔들릴 것 같으면 또 보호 다 해줄 수도 있어. 사실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막 사실 이거 뭐라 해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대공황에서 얻은 교훈은 확실해요. 네. 연준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금융이 문제가 돼서 잘못되면 금융의 문제는 한마디로 딱 하나 이번에 SBB 사태는 이례적 상황이라고 볼 것도 없고 금융은 항상 불일치 이슈가 있거든요. 단기로 돈을 써 가져와서 장기로 투자해야 되는 이 근원적인 한계. 이것 때문에 주기적으로 항상 발생해 왔는데 옛날에는 이걸 통제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얻은 그걸 공부한 학자들이 금융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작년에 받았잖아요. 다 그 공로로. 그 철학이 다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고는 저는 그래요. 가끔 이 문제 났을 때 제가 친한 지인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국내 여의도에 있는 증권사들 망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작년에. 4월에. PF에 지금 회수도 안 되는 자금이 얼만데요. 네네네. 근데 다 자금들 확보해서 돌아가요. 그리고 서서히 선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돈이 풀리겠죠. 우리나라도 이런데 스위스는 더 쉬웠죠. 그냥 황당하죠. 둘이 합병하려고 한 거니까. 네네네. 나머지는 다 정부가 보증해 준 거고. 왜 안 보이고 만약 그게 브라질에 있으면 못 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 생각한다면 뭐 이번 문제가 물론 좋은 이슈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뭐 시장의 흐름을 부러뜨리는 흐름은 아닌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놀란 거는 그 흐름이 나온 뒤에 정말 모든 곳에서 너무 막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아 그래? 그러면 이 정도로 무서운 일인가 이게? 저는 오히려 그럼 아까 말했던 극단의 흐름을 느낀 거죠. 그 독일의 도이체방크 이야기 또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거기는 뭐 순이익도 잘 내고 있는 회사고 어떤 뭐 JP 모건인가 어디서 평가한 거 보니까 이건 해프닝이다 또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시대에서 이랬다 바로 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불안해. 그러니까 과거에 체력 안 좋았던 놈 누구야?
도이치는 그냥 항상 말 나오는 회사인데 네네네. 같은 그러니까 그게 뭐 좋다를 떠나서 예. 만약 이게 지금 막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이클로 보면 뭔가 지표들이 굉장히 고공권에 있을 때 이런 게 터지면 이걸 계기로 해서 무너지겠죠. 네. 아. 뭐 경기 선행지수도 막 여기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지거나 뭐 예, 공교롭게도 뭐 지금 상황은 예를 들어서 오이시 선행지수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제 바닥에서 돌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사실 그래서 뭐 그런 국면에서 아까 선행성을 좀 생각한다면 저는 뭐 오이시 선행지수도 지금 100 밑에 있거든. 근데 재미있는 건 오이시 선행지수 이 뒤에 보면 네. 저희들이 많이 보는 데이터는 디퓨전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선행지수 좋지만 이제 그거의 선행지수의 선행지수. 선행지수의 선행지수. 이게 왜 그렇게 그 말을 하냐면 네네네. 오이시 선행지수는 되게 후행적이에요. 그러면 디퓨전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확산지수인데 경기 확산지수라고 하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하려면 각 나라의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이 다 다르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가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이 중요하겠죠? 수출 데이터겠죠. 수출 데이터도 있고 미국은 코스피도 있고 어떤 뭐. 걸까요? 소비 데이터겠죠. 미국은 소비의 나라니까. 중국은 생산 데이터겠죠. 선행 네. 지표들이. 네. 이것들이 전월 대비해서 좋아지냐 나빠지냐 갖고서 합산한 게 디퓨전 인덱스예요. 네. 그래서 디퓨전 인덱스가 극단을 어쩔 때 극단이냐 마이너스 100 이렇게 가요. 다 안 좋으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오. 이게 38개국을 갖고 하는데 38개국이 다 전월 대비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네네네네네. 거의 극단이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인데 그 디퓨전 인덱스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0을 작년 5월부터 11월까지 마이너스 100이었어요. 놀랍게도. 오. 와 진짜 끔찍하더라고. 어떻게 100이 나와서 7개월을 마이너스 100에 있는 거예요. 네. 공교롭게 12월부터 100에서 돌아서서 지금 거의 80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선행하는 OECD 경기 확산지수. 그냥 뭐 화산대보다 이렇게 이제 아까 선행지수라는 게 있는데 네.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와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구성 항목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이게 그만큼 작년에 끔찍했던 거예요. 5월부터 11월까지. 네. 5월부터 11월까지 이게 마이너스 100인데 제가 한때 이게 한 7, 8월에 마이너스 100 한 5개월 넘었길래 한 3, 4개월 됐길래 아, 이제 돌겠지 했더니 그게 11월까지 더 간 거예요. 오. 마이너스 100이가 극단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확실히 돌아선 게 작년 12월부터 돌아선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올해. 네. 아까 유동성 증가율도 작년 10월에 찍었고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아주 좋아진 건 아닌데 다 최악에서 극단에서 돌아섰죠 지금. 네.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질문 들어가면 극단에서 극단으로 진자의 추가 움직인다가 뭔지 이해가셨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진자의 추가 좋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좋았던 거에서 좀 나아지면서 돌아섰는데 여기가 제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작년 10월서부터였어요. 10월, 11월, 12월 디퓨전 인덱스부터 M2 증가율이 다 돌아서고 올 연초가 됐더니 이게 확인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의 추가 좀 이러고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극단에 갈 때까지는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극단에 갔을 때는 어떻게 나오겠죠?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 있겠죠? 이미. 네. 그때는 조심해야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투자를 하죠 보통? 아, 이게 바닥이 좋아졌어. 간다. 이때 되면 자신감이 넘치죠. 네. 그거예요. 계속 극단에서 극단이라는 표현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 건가. 음. 그래서 디퓨전 인덱스 같은 거는 저는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경기 확산지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익 사이클 아까 질문 주셔서 말씀드리면 이익 사이클을 할 때 굉장히 파악하기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이익 사이클이요? 매출은 유동성 증가율에 연동돼요. 예. 이익은 뭘까요? 많이 파는 비용을, 예. 그렇죠. 비용. 예. 원자재 가격인 거예요. 네. 지난해 제일 문제였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원자재를 이해하고 나면 원자재 사이클을 보면 이제 그게 보통 수익 가격이 어느 정도의 변화냐를 보면서 판정하는 거예요. 네. 환율, 유가, 그리고 개별 원자재까지. 그렇죠. 원자재를 알고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최소한 유가 같은 것도 최근에 내려오고 있고 네. 뭐 지금 너무 안 좋죠. 지금 뭐 전기로부터 난리잖아요. 네. 이게 언제쯤 좋아지는 시점이 나오겠죠. 올해 중에. 작년에 극단으로 가는 시기였고. 네. 그래서 이 추정치 하향 조정은 보통 어디서 끝나는 거냐면 이런 비용 쪽에 변화가 생길 때 끝나요. 그러니까 순서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올해 한 여름쯤이면 네.
그런 흐름이 거의 이제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좀 멈추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저희들이 보는 근거니까 이게 뭐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질문에 대한 질문을 별로 안 좋아하죠. 이익이 언제 돌아섭니까? 지금 이익이 괜찮습니까? 이익은 저희 답변은 지금은 안 좋은데 투자하기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이익이 안 좋지만 안 투자하기 좋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지만 네. 적자가 저렇게 크게 나올 것 같은데 1분기에. 그러면 이제 극단에서 극단으로 간다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사이클 말했으면 네. 요번에 전자가 적자가 크게 나와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죠? 근데 또 주가는 또 먼저 오를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사야 되는데 네네네. 그때가 돼서 그래도 아무리 적자 나오고 그러면 좀 놀래겠죠. 혹시. 네네네. 그때는 더 사야겠죠. 그 선행하는 지표들을 본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쉽게 말하죠. 뭐 전자의 SP 가격이 돌아서고 뭐 재고가 확실히 떨어지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러면 항상 뒷북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처음에 반도체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네. 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됩니다. 너무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좀 아니요, 저는 오늘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주 뭐라 해야 되나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재미가 되게 없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그 말이 안 들리지? 네. 예. 여러분의 감상평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요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FM 미디어에서 몇 권 땡겨가지고 여러분께 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서 신나서 떠들다 보니까 네. 지금 뭔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갑자기 재밌었는데. 저희 오늘 또 이렇게 와서 같이 참관도 하고 직원들이 일부러 그래요? 들어오고 딴 일 안 하고. 하여튼 뭐 저는 그래요. 뭐 우리만이 이게 뭐 길을 안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런 방식도 있고 예. 저런 방식도 있고 다 있는데 네. 이거는 저희들이 많이 활용해본 접근법인데 나름 뭐 이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저희가 지난 한 몇 년간을 보더라도 나름대로 좀 약간 그래도 잘 앞서 왔다고 보신다면 네. 그 키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를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안 좋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저희는 이렇게 안 좋았다면 여기서 안 좋아지는 정도는 이제 이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더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돌아쓰는 걸 베팅할 때 그런 걸 되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찾고자 하는 이 접근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네. 사실 뭐 이 책이 뭐 다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기초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 담그는 비법인데 예. 몇 가지 공개를 해주셨고 앞에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책 한 권만 본다고 해서 이걸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때그때 이제 참고를 하면서 길잡이는 될 수 있는 개와 늑대의 시간을 조금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성능 좋은 랜턴 역할을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윤지호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종 이렇게 나와서 한번 이렇게 밝혀주십시오. 아니 뭐 좀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걱정이네요. 오늘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